자, 이번 시간은 건축급성 용어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용어정의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축급성 고층 건축물하고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외우시면 됩니다.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급성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가 50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은 준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는 암기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 아니면 모의고사 직전에 살짝 이제 습관적으로 암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급성 다중이용 건축물에 글자 그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급성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법으로 정의를 해버렸죠.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어느 한 개,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급성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일단 층수가 16층 이상이면은 건축급성 다중이용 건축물로 옵니다.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라면은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해요. 그 다음에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아니면은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면 돼요. 즉 기업부터 비업 중 한 개의 용도에 해당하면서, 예를 들면은 건축물의 용도가 문화비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럴 때 문, 종, 판 그렇게 옵니다. 건축구성 용도가 문화비 집회시설, 예를 들면은 실용문화회관이라든지 서울의 예술의 전당 등은 문화비 집회시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그 다음에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이렇게 문화비 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문, 종, 판에 해당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에 해당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운송시설 중에서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그리고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 숙박시설, 여종관 용도에 해당하면서 역시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문화비 집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동식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었습니다. 시험에 대체로 잘 나오는 것들만 뽑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직전에, 그리고 또 본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더 살짝 점검을 하고 들어갔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공부를 잠깐 했던 거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하면 세 가지가 있었죠. 뭐죠? 건축물, 대지, 그리고 공작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 하면 아까 했죠. 토지의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이게 필수죠. 지붕과,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은 건축물이다. 하나. 그 다음에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이는 앞에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 아까 대문, 담장, 홍벽 등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법 적용하는 건축물이다.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고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반인이 보면은 건축물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이건 살짝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쉬워서 한두 번 하고 모의고사 한 번 정도 보면은 다 기억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까? 나온 적이 있죠.
네,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와요. 꼭 하셔야 돼요.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전에 있는 철도나 또는 궤도의 선로부전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그리고 철도나 궤도 사업용 급탄시설, 급수시설, 급유시설, 그리고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전에 있는 플랫폼, 그리고 철도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등은 철도법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됩니다. 그래서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전에는 철도 관련 시설은 철도법으로 관리하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고. 자, 철도 관련 시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철도 역사죠. 철도 역사, 역청사를 말합니다.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서울역 청사가 있는 그 건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이 말입니다. 단 그 역철도 역청사 안에 들어가서 이제 표를 타고 기차 도착 시간이 되면 개찰구를 통과해서 내려가잖아요. 플랫폼이라든지 기타 운전 보안 시설이라든지 또 급수시설, 급유시설, 급탄시설 등은 철도법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재법상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문화재법으로 관리하니까. 예를 들면 불국사, 경주 불국사라든지 경복궁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숭례문 같은 것은 문화재법상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축물은 문화재법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에서 이런 건축법에 맞지 않고 문화재를 뭐 이렇게 개축해라 증축해라 해서 보존해야 될 문화재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제 표받는 거 톨게이트 건축물, 고속국도법으로 관리하겠죠. 도로법이나 고속국도법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비가 좀 많잖아요. 컨테이너 이용한 관리 창고.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안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공장 용도, 이거 읽어둬야 되죠.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한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고정식은 안 돼. 이동이 쉬운 이동식 컨테이너 관리 창고는 공장 용도로만 쓰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이동식의 컨테이너 관리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의 이제 수문 조작실이죠.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은 하천법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겠죠. 우리 그 시야호 같은 곳에 가면은 수문을 이렇게 열고 닫잖아요. 올리고 내리고. 그 수문 조작실은 이제 하천법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외워도 뭐 몇 번 읽어보고 모의고사 한 번 정도 보면은 대부분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제가 몇 가지 정리해드렸죠. 세 가지를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가. 두 번째, 그 건축물에 딸린 대문, 담장, 옹벽 등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리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장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데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나 철도나 궤도의 선호보다에는 운전보안시설 등 철도 관련 시설 등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된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구별하여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 시간에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일까? 그죠?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일까? 원칙을 배웠잖아요. 예외를 조금 들어가서 보려고요. 자,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라고 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예를 들면은 세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A, B, C. 세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어. 이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각각의 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곧 건축법상 각각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세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3개의 대지가 되는 거죠. 5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5개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죠. 1필지 1대지가 원칙인데 예외를 잠깐 들어가려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2개 이상의 필지. 2개 이상의 필지니까 건축법상 2개 이상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6개가 있어. 그중 일부만 지금 볼게요. 일부만.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입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니까 한 필지 일부일 수도 있고, 2필지 일부일 수도 있고, 5개 필지 일부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1개 이상의 필지 일부분을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5개가 있다고. 이걸 맛보기로, 기본 이론 강의 전에 맛보기로 잠깐 몇 개를 보여드리려고요. 예를 들면, 2 이상의 필지, 2개 이상의 필지를, 그럼 2개 이상의 필지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2개 이상의 대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6개죠. 6개 중에서 지금 일부를 여러분과 같이 맛보기로 좀 해보자는 거죠. 3개. 이하 생략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그죠? 네. 자,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네. 이런 것은 설명 듣고 그 이해가 사라지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읽고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죠. 네. 이걸 강의 듣고 덮어버리고 2달 뒤에 보면은 생소하잖아요. 누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유지할까, 반복해서 유지할까, 결국 그 싸움이 아닐까요? 그죠? 이제 연령대가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네, 반복 해독수를 늘려주면은 네, 젊은 세대들 따라갈 수 있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준 토지 3개를 일단 소개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면은 그 건축물이 걸쳐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가 건축법상 1개 대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림 그리면 법 조문을 하면 어렵잖아요. 그림 그리면 이거죠. 봐봐요. 여러분 A필지와 B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습니다. 몇 필지죠? 2필지죠. 그럼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까? 2필지니까 2개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자, 2개 이상의 필지에다가 A필지와 B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을 해버리면은 2개 이상의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 건축해버리면 건축물이 걸쳐 건축된 A필지와 B필지를 합하여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2개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하면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A필지와 B필지를 합하여 건축법상 1개 대지로 본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배웁니다. 여러분 그 지적법 시간에 여기서 배우죠. 공시법에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있잖아요. 그 지적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에 관련된 파트잖아요. 그래서 뭐 지적법이라고도 하고 하는 거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가 한 5가지 돼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합병할 수 없는 토지 중에서 다음 중 1개에 해당하는 토지, A, B, C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한 토지를 네,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은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지번 부여 지역이 달라서 합병할 수 있는 토지를 합하여 건축법에서는 몇 개의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합병할 수 없는 경우 중에서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른 경우의 토지를 합하여 건축법에서는 1개의 대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에서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에도 합병할 수 없거든요. 도면 축척이 달라서 하나는 뭐 5,000분의 1이고 하나는 10,000분의 1이면은 축척이 다르잖아요. 지력법상 합병할 수 없지만 이걸 합하여 건축법에서는 몇 개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에 각 필지의 집에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네,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못합니다. 네, 단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여 합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하여 건축법상에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되죠. 지적법상 합병할 수 없는 토지 중에서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거나 도면 축지기 서로 다르거나 네, 인접하고 있는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 필지를 합하여 건축법은 몇 개의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국토교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는, 일단의 토지가 뭐죠? 일단의 토지는 물리적 일체성이 있는 토지를 일단의 토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토지가 철도로 분리되어 있어. 이런 물리적 일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이렇게 물리적 일체성이 있는 일단의 토지,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는 건축법상 두 필지 이상에도 몇 개 대지로 옵니까? 한 개 대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국토계획법상 용어인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한번 봐요. 여러분 배웠죠? 여러분 도로, 지하철 등을 뭐라고 하죠? 국토계획법에서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도로, 철도, 종합운동장, 그죠? 공원, 학교, 녹지 이런 것을 기반시설, 도시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반시설,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은 도로 등이죠.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야구 경기장, 이런 것이 전부 도시 기반시설,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이에요. 이 기반시설을 도시적과 군적에서 이런 기반시설을 배웠죠. 도시적과 군적에서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정책으로 입안하여 결정하여서 고시된 시설을 뭐라고 하죠?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뭐죠?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으로서는 몇 개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고척동의 야구 돔 경기장, 우리 서울 고척동 야구 돔 경기장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야구 돔 경기장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요. 이 야구 돔 경기장에 설치된 도시군 계획 시설은 지적법상 두 필지 이상 수십 필지가 되더라도 건축으로서는 몇 개 대지입니까? 하나의 대지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까지 건축법상 1필지 1대지가 원칙인데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를 네, 6개 중에서 3개를 공부한 거죠. 하나의 상위 필지에다가, 두 개의 상위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 건축하면 건축물이 걸쳐 건축된 토지를 합하여 한 개의 대지로 본다. 지적법상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가운데서 3가지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르거나 도면의 축적이 서로 다르거나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 필지를 합하여 건축으로서는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본다. 건축은 쉬워요. 그래서 7문제 중에서 한 4문제는 당연히 맞추면, 그리고 덤으로 한 문제만 더 맞춰, 5문제만 맞춰도 네, 합격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7개 중에서 2개는 뭐 작정하고 출제할 테니까, 난이도 조절할 테니까 안 배운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배운 영역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으로 출제돼서, 그죠? 네,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법 적용 대상물, 건축물과 그리고 대지에 대해서, 건축성 대지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이론을 이제 첫 시간보다 조금 깊게 다뤄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아까 여러분 그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건축물, 대지, 공작물, 공작물이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옹벽, 담장,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런 거, 그죠? 네,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 그 다음에 광고탑, 광고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봐요. 옹벽, 담장,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은 자연적으로 존재합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인데 공통점인 지붕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인 거야. 근데 이 공작물은 전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이 공작물은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축조에 관하여 축조를 할 때 신고하는 거죠. 공작물은 건축이라고 하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한 것을 축조한다 그래요. 그래서 공작물 축조는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하면 돼요. 공작물 축조는 전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어야 축조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옹벽과 담장, 여기 볼 때는 옹담은 2m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높이 2m를 넘는 옹벽과 담장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허가 받습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라고 외우는 거죠.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 범위. 그렇게 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 옹담은 2m. 그렇게 보시면 되죠. 즉, 옹벽과 담장은 2m를 넘는 것은 축조 신고 대상이니까 2m까지는 담장을 2m 높이를 축조하는 담장은 2m까지는 축조 신고를 안 하고 건축주가 임의로 담장 축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담장 높이는 2m 이하로 축조를 하게 되죠. 2m를 넘으면 그때부터 축조를 신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키가 175 정도 되면은 살짝만 들어도 이렇게 보이게 되죠. 담장 안이. 네. 오케이. 그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광탑이잖아요. 광탑은 4m를 넘으면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옹담은 2m, 광탑은 4m. 네. 그다음에 굴뚝 6m를 넘으면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동네 굴뚝, 목욕탕 굴뚝 높이 진짜 높았잖아요.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가면은 그 철탑 있죠. 그 골프 연습장 그물망 치기 위해 철탑 같은 거. 그래서 굴철이죠, 굴철.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안테나, 통신용 철탑. 그래서, 옹담은 2m, 광탑은 4m, 굴철은 6m. 벌써 절반을 외워버렸잖아요. 나머지는 문제 풀이할 때 이거도 상관이 없죠. 기본 이론 시간에 암기 방법을 너무 많이 강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기본만 일단 합시다. 입문 과정이니까. 됐죠? 네. 그래서, 자, 건축물 적용 대상물, 건축물 대지, 공작물 조금 깊게 들어가서 거의 출제 범위까지 이제, 여러분이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물까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세 가지가 뭐죠? 저를 보시고. 네. 여러분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세 가지 아까 건축 행위, 용도 변경 행위, 하나가 뭐죠? 대수선 행위. 그죠? 네. 자, 지금부터 건축입니다. O와 X로 답을 해볼까요? OX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O와 X로. 건축법상 건축이란 대지의 건축물을, 그는 건축물이잖아요. 축은 축주잖아. 그죠? 그래서 대지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한다. 건축법상 건축이란 대지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O 믿겠습니까? X예요. 국어적으로 하면은 맞아요. 근데 법적으로 하면 틀린다 이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리걸 마인드 해가지고 법적으로 사고를 다시 하라고 했죠. 그래서 국어적으로 하면은 건축물을 대지에 축조하면 건축이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국어적으로 맞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이라 하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밑에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 그래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다섯 가지를 뭐죠? 건축이라고 한다고 법률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법률로. 법으로 정해버린 거죠. 국어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버렸으니까 법적으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행위라 하면 다섯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신축 행위, 정축 행위, 개축 행위, 재축 행위, 이축이 아니고 이전 행위를 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이전이 아니고 이축이 아니고 뭐죠? 이전. 근데 또 선생님, 네, 선생님, 건축법상 이전과 이축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저 어떻게 알아요? 건축법상 이축이라는 개념은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이전이라는 개념은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이축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건축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국어 사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축은 건축법상 없는 개념인데 제가 어떻게 하냐고. 국어적인 개념으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은 어떻게 되죠? 건축 행위는 5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축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 이 5개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축이 무엇일까? 신축은 봐요. 이걸 국어적으로 하면 진짜 미워요. 신축이 뭐냐면은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OX? X예요. 법적으로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국어적으로는 맞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빵점. 1점을 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신축이 뭔데? 2가지로 합니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게 신축이 됩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신축이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너무 쉬워지죠.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나대지잖아. 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게 신축이 되는 거예요. 현장을 상상하니까 너무 쉽잖아. 그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다가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면 그것이 신축이에요. 그래서 신축의 개념을 정의할 때 핵심은 뭐죠?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가 핵심이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째, 밑줄 긋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의 개념에 포함을 하니까 이것도 신축이 되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되죠. 봐주십시오.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부속 건축물, 이게 부속 건축물이에요. 주된 건축물이 아니고 부속 건축물이죠. 이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이 축조하면 이것은 정축으로 보지 않고 신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신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기역과 니은을 이해하시고, 제가 개념을 두 가지 미술 거부터 정리했죠.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고, 이 두 가지를 또박또박 책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축이 무엇입니까? 새로이 건축을 축조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을 축조하거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신축이에요. 그 다음에 정축이 무엇일까? 정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있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청수 또는 높이, 청수 또는 높이 이 세 가지죠.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이게 정축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되는 거예요. 있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면은 새로 축조된 건축 면적만큼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청수 또는 높이 이 네 개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또는 높이 이 넷 중 하나 이상이 늘리는 것, 하나 이상을 늘리는 것이 정축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개를 외워야 되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또는 높이가 늘어나면 정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보십시오. 여기 몇 층입니까? 몇 층이죠? 1층이잖아. 1층이죠. 근데 건축물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층고. 층고가 높는 거예요. 층의 높이가 높다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막아서 건축주가 가운데 부분을 막아서 1층하고 2층으로 층을 구분한 거예요. 정축이다. 믿겠습니까? 네? 아니, 층을 구분하기 전까지는 1층이었잖아. 1층과 2층으로 층을 구분했으니까 층수가 증가됐잖아. 높이의 증가는 없지만 층수가 증가됐죠. 그리고 1층 바닥 면적에 2층 바닥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1층 바닥 면적과 2층 바닥 면적을 합한 게 뭐죠? 연면적이니까. 연면적이 줄었습니까? 2층 바닥 면적이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늘어났잖아요. 그럼 4개 중에서 층수와 연면적의 증가가 있으니까 뭐죠? 정축이 되는 거잖아요. 묻겠습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법 조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항상 공법은 법 조문을 해석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할 때 이것이 전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실제적인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건축 행위 중에서 신축과 정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개 차이가 뭐죠? 두 개 차이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 축조하면 뭐죠? 신축이에요. 신축이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면 무엇이죠?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청수도 높이가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과 정축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는 없는 대지, 있는 대지. 없는 대지에 축조하면 신축, 있는 대지에 축조하면 정축. 그래서 신축과 정축을 구분하는 핵심 키워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개축 볼까요?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 해체하고, 철거하고 해체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 해체.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그러면 철거, 해체. 해체는 뭐죠? 자연적 해체입니까? 인위적 해체입니까? 그렇죠. 인위적 해체, 인위적 해체죠.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해체하는 거죠. 인위적인 거죠. 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가 해체, 철거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잖아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그러니까 철거된, 해체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 같은 규모 범위니까 종전과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인위적으로 해체하고 해체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가 이루어지면 뭐죠? 개축이 되는 개축. 기존 건축물을 새로 고쳐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오면 X입니까? X. 그건 국어적 개념이고. 인위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인위적으로 철거하거나 해체해버리고 그 대지에다가 철거된, 해체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가 이루어져야 개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해체된 대지에 해체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하면 개축이잖아요. 한번 봐요. 24평 단독주택을 해체를 했어요. 해체. 전부 해체해서 전부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 규모 범위에서 축조를 하면 뭐죠? 개축이에요. 근데 기존 건축물 24평 건축물 전부를 해체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해서 뭐죠? 아니, 전부 해체해버리면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던 건축물 24평 단독주택 전부를 해체해버렸다고. 없어져버렸잖아. 없는 대지잖아. 거기다가 24평 이내로 축조하면 종전 규모 범위에 들어갔으니까 개축인데 이것을 24평이 아니고 26평으로 다시 축조를 한 거예요. 그럼 종전 규모 범위에 들어갔습니까?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됐습니까? 크게. 그럼 없는 대지에 새로이 축조하면 뭐죠? 신축이 되버린 게 신축.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해야 개축이 되고 종전 규모다. 기존 건축물 전부를 해체하고 기존의 건축물 전부를 해체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신축. 아셨죠? 종전 규모 범위에서 축조하면 뭐죠? 개축.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체, 철거, 종전 규모 범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축. 재축은 좀 어렵죠.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됐을 때, 이게 핵심이에요. 멸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해로 멸실됐을 때, 그 대지가 뭐죠? 기존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대지에 다음 요건, 기업과 니은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해서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면서 동수, 청수, 높이가 종전 규모 이하이 됩니다. 혹시 동수, 청수, 높이가 종전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법 내용에 적합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외우면 되겠죠. A, B 나뉘어도 됩니다. 동수, 청수, 높이가 다음 중 한 개니까 A만 외우지 뭐. A만 외워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존 건축물이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됐을 때,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고, 동수, 청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면은 무엇이죠? 재축. 그러면은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고, 동수, 청수, 높이도 종전 규모 이하라는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가 된 거고 이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재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은 기존 건축물이 해체됐거나 멸실됐을 때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가 됐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네.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가 됐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그 원인이 인위적인 해체가 원인이면, 철거가 원인이면은 개축, 자연적 멸실이 원인이면 뭐죠? 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과 정축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면 신축이고, 있는 대지에 축조하면 정축이고, 개축과 재축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는 기존 건축물이 인위적으로 철거 해체된 경우라면 개축, 자연적으로 멸실된 경우라면 재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축과 재축을 구분하는 핵심 키워드는 철거, 해체입니다. 해체인지 멸실인지 무엇이 원인인지가 구별하는 개념이고 둘 모두 종전규모 범위 내에서 축소됐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죠. 단 재축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수, 청수, 높이까지 종전규모 모두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건축법상 건축행위, 신축, 정축, 개축, 재축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죠? 이전이죠. 이전. 건축법상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아까 주요 구조부 배웠잖아. 어떻게 배웠죠?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지, 어디에서? 계단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털, 계단인데 무슨 계단이죠? 주계단. 내기, 바보지. 그렇게 뭐라 그랬죠? 내기, 바보지. 어디서? 계단에서. 용산공원이나 남산공원 계단에서 연인끼리 내기하면은 자기들끼리 좋은데 남들이 보면 뭐죠? 바보잖아. 그죠? 가위바위보.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로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현장 그림을 보면 너무 쉬워지는 거야.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면 이전이다. 이거, 그림 보면 너무 쉬워져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전이라고 해요, 이전. 여기서 물어볼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걸 보셔야 돼.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겨서 뭐죠? 다시.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겼어. 뭐죠? 그렇죠. 신축이죠. 한번 봐요.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같은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 이걸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이렇게 가져왔다고.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을 추정하면 뭐죠? 신축이 되잖아요. 머릿속에 이걸 상상해야 된다니까. 반대로. 다시.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겼어. 그럼 뭐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겨서 뭐죠? 정축이죠. 한번 봐요. 건축물이 있잖아. 같은 대지인가 다른 대지면 다른 대지잖아.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겼다고. 이렇게 옮기면 이만큼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청수나 높이 중 하나가 증가될 거 아닙니까? 뭐죠? 정축. 완전 다르잖아요, 개념이.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 그림을 통해서 상상하면 너무 쉬운 거야.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데지로 옮기면은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데지로 옮기면 신축.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데지로 옮기면 뭐죠? 정축.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건축법 적용 행위, 건축 행위를 학습하신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